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글의 유군의원 합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중국 정권이 네. 조금 한계에 다 오고 있지 않나 하는 모습이 보여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북한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중국이고, 그래서 중국을 G2를 넘어서 G1이 될 거다. 아직도 한국에 그렇게 환상을 품고 네. 있는 사람이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중국에 대한 환상이 북한에 대해서도 좀 용인을 하고 이렇게 이 긍정적으로 평화에 대한 환상을 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중국이 망해야 이렇게 통일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선배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뭐 소지도 상당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통일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지원도 됐었지만 가장 큰 회방 세력이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미국하고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가까워져서 서로 내왕하면서 압록강을 국경선으로 하고 있는 거, 주한미군이 북한까지 올라오는 거, 여기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처음에 비핵화에 대해서 상당히 의사를 보였다가 중간에 상당히 또 이렇게는 안 된다고 또 아주 김영철이가 욕하는 심한 또 편지까지 보내고 이런 배경은 중국만 갔다 오면 강해지거든요. 예. 네. 보통 왜 집안에서도 이 며느리가 친정에만 갔다 오면 좀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처럼 예. 김정은도 북한만 중국만 갔다 오면은 좀 목소리가 높아지고 고자세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가장 큰 방해 세력인 거는 좀 분명한 것 같고, 또 가장 큰 또 우리가 잘 설득하면 지원 세력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트럼프가 워낙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또 세게 하니까 이번에 구구절 행사에는 시진핑이 원래 오기로 했다가 안 온 거는 또 꼬리를 좀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의 적폐청산을 한국처럼 많이 하잖아요. 부패청산이라고. 저것도 지금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을 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시진핑의 권력을 강화했지만 또 중국이 얼마 전에 4,000개가 되는 교회에 십자가를 없애버리고 성경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습격을 해가지고. 근데 이런 거를 할 때 보면 이 공안을 보내서 하기도 하고, 그냥 또 공안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여자 배우 판빙빙, 양귀비라는 영화에 나왔죠. 지금 이 여자가 실종이 됐는데 뭐 심지어 수갑을 차고 발목이 묶인 사진이 등장을 했는데, 중국 정부는 그걸 갖다 옛날에 영화 오디션 때 찍었던 사진이다라고 둘러대고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사람이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중에 한 명이 저렇게 돼버리고, 또 보면 마윈이라고 알리바바닷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최고의 전자상거래. 근데 마윈의 지분이 6%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일선에서, 한마디로 마윈이면 중국의 이재용이잖아요. 갑자기 앞으로도 한참 더 활동할 나이인데 무슨 뭐 나는 교사 출신이라서 무슨 교육에 관심이 있다고 은퇴했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실력자들의 자식들이 투자은행이니 펀드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사실 그들 건데 마이는 앞잡이고 이제 니 그만해라고 쫓아냈다. 그래서 저도 그 마윈 나이를 봤어요. 은퇴 몇 살인데 은퇴했더니 이제 50대더라고요. 이제 50대 한참을 더 하죠. 한참 일해서 꽃피울 텐데 저렇게 한 거는 뭔가 이 중국 정부의 강요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판빙빙도 그렇죠. 그 세금 추징 뭐 얘기 나오고 실종이 됐거든요. 그래서 포승출에 묶여고 족쇄까지 찬 게 사진에 여자 공안 둘한테 사이에 있는 사진을 중국 정부에서는 합성 사진이다, 조작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아주 확인은 좀 안 되는 사안이고, 과거 우리나라 초대 중국 대사가 이빈인가 리빈이라고 있었죠. 리빈. 그분도 실종됐잖아요. 그 실종됐다가 깜빵 생활을 간첩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대사로 있으면서 간첩을 했다 해가지고 중국의 저 동북 지방의 부시장으로 어디에 있다가 나중에는 깜빵을 갔다 왔다고 뒤에 나왔지요. 그리고 또 장웨이제라는 여자 배우는 이 보시라이라고 시진핑이 이렇게 처리해버린 수십 년 징역 때린 사람 있잖아요. 그 보시라이의 애인이었는데, 유명 여배우였는데 이 여자는 죽었다고 지금 소문이 나오고, 또 CCTV의 여자 앵커 유명한 여자는 또 이 애인이었는데 유력자의 그냥 사라져서
지금 몇십 년째 안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중국이라는 저 사회가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이런 뭐 시장 경제를 하는 것 같아도 무서운 공포 사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자꾸 좀 억지 경제, 어떤 통계도 굉장히 걱정이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조작된 그런 경제 수치도 많이 좀 나오는 거 아니냐 싶은데 중국이 가장 저는 시진핑이 실수한 게 독재도 했고 공안 통치도 했고 공포 정치도 했지만 가장 실수한 게 등소평이가 얘기한 게 도강량의 예. 미국 사람이 쓴 책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100년 동안 중국은 도강량회를 언젠가는 빛을 발할 때까지 숨어서 힘을 키운다는 게 도강량회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도강량회를 했는데 시진핑이가 와서 너무 드러내놓고 굴기를 해버렸죠, 그죠? 굴기를 해버리고 그것도 없는 가짜 뭐 그 스테로이드 강화제 같은 거 먹어가지고 억지로 근육을 만들어서 나 G2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부터 견제받고 세계적으로 좀 견제받고 1대1로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중국의 사기극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기업들 다 부채 일으켜가지고 다른 나라 오히려 다른 나라 부채에도 신음하게 만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자기 속뜻을 너무 빨리 실제 실력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두꺼비가 왜 잘 크게 보이려고 이렇게 막 부풀어 배에다가 바람 잔뜩 놓고 하다가 배 터져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중국이 저는 지금 그걸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항공모함을 2대를 만들어가 띄우고 있고 또 스텔스기를 만들어가 띄우는데 그 스텔스기가 F-35 뺏겨가 카피를 했는데 실제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스텔스기의 성능은 미국의 오리지널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그걸 갖고는 그냥 그림으로 중국이 거대한 항공모함을 만들고 스텔스기를 날린다고 지금 뻥을 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기업 부채나 중국의 그 이 지방 정부 부채 이런 것들이 터지기가 지금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도 광범위하게 번져가고 있어요. 제대로 뭐 통계를 조작하니까 예. 우리나라도 뭐 통계청장이 바뀌어서 앞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기도 제대로 된 통계가 좀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보다는 훨씬 어떻게 보면 낫다. 지금 반도체 빼놓고는 우리나라 다 추월했잖아요. 4차 산업혁명도 우리도 다 빨리 가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규제 완화하면 우클릭이다 해가지고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한번 목표가 정해지면은 돌진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서 중국 경제에 거품도 많고 좀 과대평가된 점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래식 산업이나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쪽은 중국이 굉장히 앞서 달리는 거는 그 지도자의 좀 선각자적인 기능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주로 이제 경제신문에 계시면서 경제 쪽의 전문가이신데 지금 한국이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먹거리가 지금 뭐가 남아 있습니까? 거의 없죠 지금. 반도체도 해외 그 유명한 분석가들이 반도체 이제 끝났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죠. 그러니까 반도체 주도 지금 급락하고 있다 보면은 뭐 조선이나 자동차나 뭐 철강, 이런 거 화학, 다 석유 끝났죠. 이제 뭐 자동차도 뭐 조금 BMW 뭐 자꾸 불나서 조금 반사이익은 보지만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 현대자동차 노조원의 평균 임금이 한 1억 가까이 되니까 가까이 되죠. 뭐 도요다나 뭐 해외 자동차에 비해서 경쟁력이 전혀 없는 거죠. 없죠. 네.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의 이 총수인 그 정몽구 회장이 또 연세가 높으신데 몸도 뭐 좀 많이 불편하시다는 경영 이야기도 판단이 많아요.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기업의 지배 구조 이런 것도 또 한계가 있고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나도 안 해주고 규제 완화하면 곧 대기업 편들어주는 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규제 완화를 살펴보면은 중소기업이나 민원용 어려운 자영업자 이런 규제가 지금 한 90%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을 도와준다는 발상은 참으로 딱한 발상이고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혁신이다. 뭐 이러는데 규제 혁신이라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규제 완화라 하나 규제 개혁이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원래 이 자본주의의 3대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규제 완화에 이 노동하고 그다음에 이 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 이런 이 부정적인 요소를 대거 완화시켜주는 게 규제 완화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건 맞는 말씀이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 하던 변양균 실장이 지금은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합니다마는 거기에 발을 못 담고 있거든요. 그분 알겠어요. 왜 그러는지. 지금 정권하고 방향이 달라요. 아, 자신의 그 네, 경제적인 그분 책을 쓴 거 경제 철학의 전환 이 책을 보면은 토지, 노동, 자본, 인력을 대규모로 자유화해야 된다. 해외하고 교류도 하고 완전 풀어줘야 된다. 예를 들면 수도권 규제다 그러면은 수도권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어서 해외 수도권하고 같이 경쟁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 대신에 수도권에 돌아오는 이익은 걷어서 그 돈을 걷어서 지방으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노동개혁을 친기업 정책 못지않게 노동 개혁도 정말 시급하다. 그거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기업이 경쟁력을 또 못 갖추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무슨 규제 완화 부분을 마치 무슨 뭐 원격 의료,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은행을 규제 완화처럼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이런 부분은 인터넷 은행이 과연 유용한가 이게 한국에 이렇게 이 인터넷 이 금융이 잘 돼 있는 나라에 또 지금 한국같이 의료 시스템이 좋은 나라에 이런 걸 자꾸 규제 완화로 할 게 아니라 토지 부분과 관련해서 기업이 이렇게 가지는 엄청난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어주고 국가적으로 그렇죠. 공급해주고 싸게 땅을 네. 뭐 실제로 외국에 나간 기업이 돌아온다면 한 10년, 20년 그냥 국가가 빌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임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과감하게 노조를 탄압하더라도 국민들과 이렇게 등에 업고 노사정 합의를 강제적으로라도 도출하도록 밀어붙여서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임금은 딱 이 수준이다 하면서 너무 많이 받는 사람은 낮추고 너무 낮게 받는 사람은 좀 높여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도록 해주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는 공무원이 뜯어먹으려고 또 방송 듣는 공무원 기분 나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온갖 인허가를 만들어 가지고 한마디로 빠꾸빠꾸 시키면서 그걸 통과하려면 이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인사받고 하려고 만드는 규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대부분이죠. 지금 우리나라 법률이 1,40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규제 법률이 860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파격적으로 좀 풀려는 규제 완화가 돼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터넷 은행이나 원격 의료는 아주 그 부분의 일부분이죠. 이제 시작하는 건데 원격 의료가 지금 시골에 어르신들이 한 번 병원 가려면은 마을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하루 종일 가서 의사 3분 만나서 약봉지 들고 집에 또 하루 종일 돌아오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완화를 해주자 뭐 이런 건데 전체 개혁의 큰 틀로 보면은 아주 좀 작은 부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토지, 노동, 자본 이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그래서 규제를 강화 풀든지 완화해 주든지 해야죠. 예를 들면 부동산 대책 지금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글로벌 스탠다드 면에서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때마다 벌 주고 화내고 혼내는 거 하면 안 되고 경제하고 언론에 수요하고 공급하고 겹치는 게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공급이 적어지면 더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 공급이 맞는 데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지금 부동산 공급이 뭡니까? 신규 주택. 잘 분양 안 되잖아요. 잘 분양 못 하잖아요. 주요 부동산가 모르는 데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 이거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하나는 중고주택 거래. 이 공급이잖아요. 중고주택이 매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양도세, 다주택자 60몇 % 양도세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수요는 실수요하고 투기 수요가 있는데 지금 실수요까지 투기 수요 좀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다 투기 수요라고 몰아버려서 징벌적인 대책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3개월이 되든 6개월이 되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부동산 대책을 수십 번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호텔에서 몇 달 가둬놨어요. 그래서 몇 달 연구해가지고 발표했는데 그게 비교적 먹혔어요. 위례 신도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 있을 때마다 그 동족 방뇨 언발의 오줌 누기 하지 말고 동족 방뇨. 예, 동족 같은 민족이 아니라 얼동자에다가 발족자에다가 방뇨 오줌 싸다 언발에다 오줌 싸게 하지 말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대책이 공급 측면, 예. 그다음에 이제 세금 측면, 네. 그다음에 대출, 은행 대출 이 세 개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세 개를 가지고 한번 요걸로 때려봤다 두들기 잡다 또 저게 튀어나오면 또 요걸로 때리고 지금 그것만 지금 하고 있어서 머리를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금 대책도 국세청에서 뭐 투기자들 잡았다고 발표하잖아요. 증여 뭐 편법 증여였고 뭐 ATM기 자동 인출기로 돈 빼서 증여했다고 단속했다고 크게 발표해서 신문에 쓰는데 그건 국세청이 밥 먹으면 맨날 하는 일입니다. 왜 국세청이 증여세 탈루 조사하는 게 그게 뭐 부동산 대책입니까? 국세청은 밥 먹으면 맨날 그거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부동산이 되는데 오르고 안 오르고 그게 떠나서. 어떻게 부동산 대책이에요, 그게. 정책하는 사람들은 길게 보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주도했던 김수현 사회수석, 청와대 사회수석은 쏙 숨어 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은 생각하면 참여 안 온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은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고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요. 빠개진다는 표현은 방송에 좀 괜찮습니다. 안 좋죠. 저희 괜찮습니까? 방송은 그런 방송 예, 말하면 시청자들이 박수를 치요. 네, 국민들은 통곡을 하고 싶어요. 왜 자기 집을 가질 수가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방 분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제 네. 세종시에서 네. 복덕방 하시는 부동산 중개업소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 지휘를 냈는데 두 가지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서울 부동산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지방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하고 이해가 완전히 다를 거고 이쪽은 완전히 달아올랐고 저쪽은 꺼져갖고 있는데 지방에는 하도 부동산이 경기가 없어서 거래가 안 일어나니 중개업소를 해도 돈을 못 벌이고 서울 부동산은 불은 붙었는데 호가만 있고 거래가 없어가 또 그거 단속 투기지역 단속한다고 허구한 날 부동산에 와가지고 중개업소 와가 단속한다는 거 서류 보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문 받고 또 튀어버리고 네. 이러니 이쪽에 있으나 저쪽에 있으나 돈 안 되고 괴로운 거는 마찬가지라고 세종시에 가서 비 오는 날 집회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은 얼어 죽을 지경이고 지방 부동산은 서울은 불은 났는데 타버리죠. 불에 고구마 밤 하나 꺼먹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불꽃만 크지 누구 하나 수혜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오른다고 그래서 서울 도심이나 강남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우리 자산 효과다 돈 좀 쓰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현금 소득이 적은 저 같은 경우도 해가 됩니다만은 오히려 세금 걱정 때문에 돈을 더 못 써요. 지방은 없어서 떨어져서 못 쓰고 서울은 세금 걱정 때문에 못 써요. 왜? 자기 집 가진 사람들이 무슨 죄 졌습니까? 한 채 가지고 정부에서 대책 잘못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투기자들 욕하냔 말이에요. 우리나라 투기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진짜 투기는 증권시장에 다 있어요. 비트코인 하는 분들 선물 옵션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현물 시장 대비 선물이 제일 커요. 한국이 세계적인 선물도 사실 선물 옵션도 투기죠. 그런 거가 투기성 있는 거를 자본시장에는 어느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투기자들은 물론 색출해서 엄벌해야 된다지만 모든 사람은 다 투기자로 모여서 적과의 대책 이거는 곤란하다 이거죠. 그 제가 연초하고 작년 연말에 비트코인 이거 좀 사기니까 이거 하느니 차라리 돈 다 모아서 뽑기회가 한 명 밀어주는 로또가 낫다 이랬더만은 저보고 이제 또 비판을 한 사람도 있고 말 잘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2,000원 3,400만 원 했어요. 지금 720만 원 해요. 자, 불과 몇 달 만에 2,000 몇백만 원짜리가 3배, 3분의 1 토막도 더 났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 이거 빨리 정권이 나중에 김이 다 빠져서 이렇게 하기 전에 손을 좀 써가지고 정리를 하라 했는데 이것도 보면 그냥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지금 비트코인 했던 사람들이 다 조용해졌잖아요. 요즘에 이거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 거의 없고 피눈물 흘리느라고 소리 속에서 피눈물 흐르고 울고느라고 제 친구 하나도 공무원 명퇴하고 명퇴금 갖고 이 비트코인에서 요새 거의 두문불출하고 그냥 뒷산에 혼자 배낭 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식을 끊고 그럴 정도로 국민한테 이렇게 피해를 많이 줬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대책을 처음에 제대로 세웠어야죠. 그럼요. 거래소도 제대로 좀 믿을 수 있게 양성화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정부가 할 일입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방치하고 마치 장려하듯이 하다가 그렇지 하다가 나중에는 또 급해지니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왔다 갔다 하는 게 세상에 제일 나쁜 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 지난주에도 왜 제가 나귀와 아버지와 아들 얘기했잖아요. 아들이 먼저 나귀 타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그다음에 아버지가 타고 그다음에 둘 다 타고 타고. 나중에는 나귀를 메고 가다가 나이가 빠져 죽었다잖아요. 예. 근데 또 부리단의 나귀도 또 있어요. 부리단의 당나귀. 예. 한 당나귀가 있었는데 건초 맛있는 게 양쪽에 있었대요. 좌우에. 예. 그러니까 어떤 거부터 먼저 먹을까 그 가운데서 고민하다가 굶어 죽었대요. 그걸 부리단의 당나귀라고 저 매번 당나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운데서 건초더미 사이에서 굶어 죽었대요. 그러니까 한쪽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면 그걸 밀고 나가든지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국민들이 불쌍한 거죠. 근데 지금 그 IMF에서 세계 예. 주택 가격 지수를 매겼는데 2000년 1월 달이 100으로 시작했는데 예. 지금이 지난 2017년 네. 4분기가 160.1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 159였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보다도 부동산이 더 올랐다는 거예요. 네. 세계적으로. 그럼 이게는 이제는 거품이 엄청나게 끼어 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이걸 의미한다. 지금 이런 신호가 오는데요. 근데 한국의 부동산이, 서울의 부동산이 지금 이런 속도로 계속 얼마까지 더 올라갈 거라 봅니까? 한계는 있다고 봐야죠. 이게 제가 끝없이 보기에는 로켓처럼 하늘로 향해서 가버릴 수 있다고 예. 보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작년에 3.9%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0.3% 올랐어요. 예. 사실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우리는 국지적으로 강남, 서울 도심 이쪽이 집중적으로 오르고 지방은 특히 오히려 최근에 오른 부분은 반영이 또 안 돼 있죠. 수치에. 떨어진 게 문제인데 리만 브라더스 2008년에 파산 이후에 거의 9년 가까이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을 마구 풀었거든요. 엄청 풀었죠. 그게 지금 갈 데 없는 돈이 이제 부동산으로 자꾸 온 거죠. 이 전부 저금리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미국보다도 지금 금리가 0.75%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갈 데가 없는데 정부에서 그 돈을 잘 끌어서 이게 산업자본이나 저축이나 이쪽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까 자꾸 임대사업자 양성화 뭐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그러면 집 사서 임대 놓으면 되겠네. 그 지금 임대가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임대사업자는 집을 팔지 말아야 되잖아요. 8년 동안 팔면은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매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된 대책으로 오히려 이렇게 자꾸 끌어올리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국제적인 경기 침체가 오면은 같이 또 무너질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조정 역할을 못 해주면은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이제 막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렇다면 금리라도 좀 올려가지고 그래도 점차적으로 김을 좀 빼면서 가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딱 버티도록 얼마나 군기를 잡아놨는지 안 올려요. 그러면 정권 부장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정권이라도 좀 돈이 몰려가서 돼야 될 건데 이 정권도 비리비리비리 하면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증권이라는 거는 주식시장. 꿈을 먹는 거거든요. 예. 희망이 갖고 증권시장이 운영이 되거든요. 네. 지금 아무리 자본 잠식 회사라도 미래가 보이면은 주식이 올라요. 네. 턴어라운드 주식이라고 해서 희망이 주식을 끌어올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비리비리한 거는 경제에 대한 국민들이 희망이 없는 거죠. 경제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거죠.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 있잖아요. 조각을 그려놓고 조각을 짜놓고 그 조각을 여신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여성이 조각이 사람이 됐다는 게 피그말리온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주식도 좋아지고 할 텐데 지금 다 부정적으로 보니까 출산율도 안 나오고 다 하는 게 그런 부정적인 효과잖아요. 그래서 지금 돈이 갈 데를 좀 열어줘야 되는데 저금리 지금 부동자금이 1,000조가 넘어요. 네. 예, 가계부채 1,600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그 금리를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계속 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가계부채 때문에 못 끌어올리고 그렇다고 뭐 낮출 수도 없고 그냥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바보라서 미국의 FRB 연방준비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거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미국도 또다시 경제 위기가 올 조짐도 있고 겉으로 외관상으로는 좋지만은 뒤로는 위기가 있고 국가 채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위기가 왔을 때 금융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놔야 나중에 금리를 낮출 내리죠. 수라도 생기고 그다음에 국가 재정을 좀 해소하고 빚을 좀 줄여놔야 나중에 또 빚이라도 내지 한정 없이 금리를 내려서 마이너스로 갈 수도 없고 한정 없이 돈을
더 빚을 얻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기회만 닿으면 시중에 있는 돈을 좀 빨아들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위기 때 돈을 또 풀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한국은행 총재가 뭐 과거 정권에서 이어서 연임해서 그런지 지금 청와대에서 금리 인하를 강력히 또 민다고 그래요. 예.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 뜻이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리를 계속 고수하는 정책은 물론 뭐 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금리 올리는 게 겁나긴 하죠. 하지만은 이 과잉 유동성 문제, 돈이 갈 데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문제, 이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문제를 계속 일으키면서 서민 생활을 더 피폐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뭐 대기업 중에 잘못한 부분은 있는 대로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또 쓸데없이 너무 들쑤셔서도 안 된다 하는데 지금 보면 돌아갈수록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이 발표한 투자 액수만 해도 우리 정말 몇백조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고용을 갖다가 수십만 명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옛날에는 검찰이 부르다가 이제는 경찰이 불러요. 검찰에는 너무 많아서 그런가. 그래서 대기업 사주 뭐 비리가 하나 나왔다면서 또 잡고 해요. 왜 저럽니까? 그러니까 뭐 대기업 잘못한 건 뭐 잡긴 잡아야 되는데 경쟁적으로 들쑤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한진 같은 경우는 뭐 시작은 했으면 뭘 제대로 잡아내든가. 구속영장 청구를 8번인가 했죠. 네, 지금 또 늘어나서 8번이고 네.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한 20번 가까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물론 뭐 잘못한 거는 대기업 총수도 한 사람 뭐 며칠 전에 불려간 사람은 총수가 뭐 개인 별장을 회사 돈 200억을 또 해가지고 져가지고 그런 사람은 회사 돈 떼먹는 사람 잡아드려야죠. 하지만은 너무 경쟁적으로 들쑤시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검찰의 수사권 독립, 경찰 수사권 독립하고 좀 연관돼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니체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래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들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예. 우리가 적폐청산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괴물하고 싸우다 보면 자기 스스로 괴물이 됐으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니체가 얘기했거든요. 영화 그 지옥의 묵시록에 보면 예, 그런 것도 그런 나오죠.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가 순수하게 앞으로 미래를 보는 개혁, 미래를 보는 과거의 단절을 하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과거를 자꾸 손으로 끊고 없애고 과거 탓으로 돌리고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모든 사법이나 뭐 행정이나 모든 면에서 다 꼬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기들하고 코드를 안 맞추면 지금 전부가 다 적폐예요. 이제 보수 유튜버도 적폐가 돼가 법으로서 이제 좀 있다가 대응을 한답니다. 대기업도 다 적폐고 보수 유튜버도 적폐고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들은 다 적폐고 그러면 적폐가 아닌 사람은 누구냐? 저것들 또한 적폐가 아니냐? 그런 새로 나오는 적폐는 또 이제 신적폐라든지 예. 문적폐라든지 또 이름을 또 다음 정권에서 또 붙이겠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적폐는 계속 돌고 돈다. 미워하면서 오히려 닮아가는 자칫하면은 예. 순수한 의미에서 진짜 바꿔야 되는데 나는 옳고 당신은 잘못됐으니까 당신만 고쳐라.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럼 뭐 직진 본능이 뭐인데 전부 적폐다. 난 적폐를 향해서 앞으로만 간다. 그래서 아래 보면 포용 성장을 논하는 자리에 그 희한한 장면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다리를 번쩍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뭡니까 긴 책상들을 밀고 그러니까 또 케이블이 나와져 있어. 케이블 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 그런 장면 혹시 보셨습니까? 글쎄 저는 잘 안 봤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글쎄 저는 그 장면 안 봤어. 직진 본능인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긴 테이블이 이렇게 놓여져가 그날 이제 나를 안아주는 포용 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이제 그런 회의를 했어요. 이제 회의하기 전에 아마 저 봤을 때 그 회의하기 전에 이제 악수를 하고 이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저렇게 이제 모서리에 이렇게 이제 긴 책상이 붙어 있으니까 대통령이 그 사이를 뛰어넘어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참모들이 모여서 한 30cm 열었는데 그 벌렸지만은 또 그 사이에 케이블도 있으니까 대통령이 다리를 번쩍 들어서 저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왜 자연스러운 길을 놔두고 저렇게 억지로 했을까요? 저는 저걸 금방 화면을 잠깐 보니까 노자 도덕경의 상선약수라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상선약수. 윗상자에다가 좋을 선자, 착한 선자, 약수.
제일 좋은 거는 물 흐르는 거와 같다. 자연스럽다. 그렇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물은 바가지에 있으면 바가지 모양이 되고 원통에 있으면 원통 모양이 되고 세모통에 가서 세모가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저런 모습은 억지로 지금 국정을 열고 찍고 뜯고 그냥 억지로 길을 만들어서 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연상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기자들도 많은 사이에 저렇게 왜 했을까? 참 이제 이게 옛날에 그 왕조 시대 때 보면 갑자기 무슨 뭐 그때는 신라 시대 때는 한국에도 원숭이가 살았던 모양이에요. 뭐 원숭이가 죽었다, 뭐 나무에서 떨어져가 갑자기 그리고 무슨 천재지변이 났다 이러면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그러잖아도 자고 일어나면 누가 잡혀갔을까 또 누가 얻어 맞았을까 걱정이 되는 이런 시대에 대통령이 저걸 이제 담을 넘어가는 듯한 저런 모습을 연출을 하니까 그럼 모시는 사람이 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잡이도 한 명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내하는. 여기는 누굽니다, 누굽니다 하고 이제 끝났으면 저렇게 갑시다. 그거 다 이렇게 시나리오 안 짭니까? 다 짜죠. 완벽하게 짜지 않습니까? 그건 경호원 입장에서는 중요한 그 코스죠. 그러면 경호원이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면 말려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라고. 만약에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다리를 들다가 불행이라도 좀 생겼으면 어떻게 하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나라 꼴이 희한한 일이 많은데 가뜩이나 저런 또 악재까지 생겨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 유치원. 네. 상도의 유치원을 5번 신고하고 뭐 2번인가 이게 잘못됐다고 자료를 넘기고 했는데 구청에서 개미 새끼 하나 안 놓다가 문제가 이제 무너져서 터지니까 이틀 만에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정거를 은폐했다. 그 옆에 빌라 짓는다고 네. 땅을 잘못 판. 그래가 매립을 다 해버렸어. 뜯은 유치원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옛날에 성수대교,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 세월호 그거에 비해서 규모는 작을지라도 그거 못지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봐요. 그 유치원에서 계속 진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구청에다가. 3월 달부터 했다. 위험하다. 뭐 대책 좀 세워줘라. 근데 구청에서 계속 깔아뭉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까지 동원해갖고 평가도 받았더라고요. 구청 유치원에서 돈 없는데 어떻게 1,100만 원인가 용역비를 구해서 전문가한테 좀 안전진단 좀 해줘라. 그래서 자기 돈 들여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결론이 났는데 공무원들이 그냥 깔아뭉갠 거죠. 다 나 몰라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그동안 과거의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지 못했다.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큰 사고가 하나 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신호가 오는데 이날 마침 어린이들이 없어서 그렇지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났은 아주 진짜 가슴이 깜짝 놀라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정말 저는 참 큰 문제로 좀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양 다 대피한 마당에 현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가서 자 얼마나 심각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다 조사를 하고 처벌할 사람을 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이틀 만에 유치원을 다 철거해 버려가지고 유치원을 사라지게 만들므로써 증거를 지금 인멸했다. 전 증거 인멸이 구청에서 지금 구청장이 이 일에 대해서 지금 허위 보고나 이런 것들을 한 게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걸 하려면은 철거를 하려면 가림막도 하고 그 먼지가 분진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부셔버렸어요. 그냥 부시다가 주민들이 막 이 먼지가 나니까 막 항의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제서 살수차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자세 이런 건 참 문제라 이거는 계속 좀 파야 되는 것 같고 지금 메르스도 환자가 이렇게 났는데 박원순 시장이 과거 3년 전에도 그때 밤에 심야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삼성병원 의사가 메르스 환자인데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총회 가서 1,600명한테 그 올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국민들이 깜짝 놀라 잠도 못 잔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회의하는 거를 생중계하면서 페이스북에 생중계하면서 뭐 그 환자의 부인이 공항 갈 때는 자기 차를 타고 갔는데 올 때는 남편 환자는 리무진 타고 오고 자기는 차를 타고 왔다. 그리고 마스크를 환자 가족만 끼고 뭐 얘기를 안 해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시장이 하는 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시장은 여기에서 빠져야죠. 큰 거를 봐야죠. 예. 저기 강북에 삼양동 옥탑방에 있다가 부동산 값이나 그냥 다락같이 올리고 이런 거를 안 하고. 거기서 이제 점수를 많이 잃어놓으니까 여기서 점수 좀 이걸로 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매사에 잘못된 거는 실수를 만회하려고 또 다른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메르스에 대해서 뭐 선제적인 대응하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은 오히려 뭐 박수 쳐야 되는데 너무 작은 부분이죠. 그거 하려면은 지금 큰 서울시정이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세계 각국의 도시와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스마트 시티도 있고 한데 박원순 시장은 아마 몇 년 후에 지금 지지율 뭐 이런 걸 좀 신경 써서 저렇게 좀 무리수로 두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꾸 그런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꼬이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마음이 이렇게 내려놓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뭔가 강박관념에 쫓기면서 하는 행동마다 이상해요. 어제 저녁에 그제 저녁에 어제가 아니고 그제 저녁에 김제동의 오늘 밤이라는 프로에 네. 그 첫 프로 하는데 그날 밤에 메르스 달아서 박원순 시장이 출연했대요. 그 김제동 그 프로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하도 그냥 뭐 미미한 인물이라 그냥 채널 그냥 그런데 잘 안 돌립니다 그냥. 그냥 제가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서요. 세상에 제일 무시하는 건 무관심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